경제 위기와 아까 침체라 그러셨는데 장기적 침체에서 보면은 취약계층이 가장 이렇게 그 부분에 열악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가 그 약자 동행, 약자와의 동행, 예. 이렇게 복지를 주창했는데 이번 예산 보면은 상당히 실망스럽다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네. 이게 그랬을 때 뭐 일자리 이 신용불량 대책, 노인 대책 이런 게 떠올라지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는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정부가 이런 시점에서 취약계층을 위해서 특히 유념할 부분이 있다면은 기본적으로 고물가에 취약한 계층은 취약계층이죠. 고물가는 모두에게 찾아오죠. 네. 고금리도 모두에게 찾아와요. 예. 누구를 비껴가는 건 아닙니다. 겨울이 오듯이 계절이 변화하듯이 그 계절의 변화는 누가 비껴가는 게 아닙니다. 경제 여건의 변화도 누구에게는 비껴가는 게 아닙니다. 모두에게 동시에 찾아오는 거예요. 다만 동시에 찾아온 그 여건의 변화가 반팔 입고 있는 사람한테는 더 춥게 느껴지는 거고 따뜻한 옷 입고 있는 사람한테는 덜 춥게 느껴질 뿐이죠. 그렇죠.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이게 보통 엔겔 계수로 많이 표현하죠. 예. 전체 소비 지출액에서 식료품 소비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 이게 엔겔 계수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일수록 엔겔 계수가 높죠. 예. 그러면 물가 상승분은 누구의 삶의 질을 크게 충격을 줄까요? 당연히 이분들이죠. 저소득층이에요. 그러니까 고물가 고금리는 모두에게 충격을 줍니다만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게 더 큰 충격을 주는 거죠. 특히 고금리의 역습을 통해서 가장 먼저 고용 구조에서 시장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그런 고용은 또 뭘까요? 취약계층이 짊어지고 있는 그런 일자리 형태입니다.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의 가장 취약한 계층이 또 말 그대로 저소득층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러면 생계비 유지가 어렵죠. 영세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계 유지가 어려워요. 그러면 그 부분을 뭐에 의존합니까? 대출에 의존하죠. 그래서 이 가계대출 상품에서 그 부문들이 있는데 일반 신용대출이 있고 주택담보대출이 있고 소액대출이 있고 여러 가지 부문이 있는데 500만 원 이하의 소액대출 이것의 금리가 가장 높죠. 지금 10월 기준으로 7.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액대출은 누가 할까요? 고소득층이 소액대출을 할까요? 저소득층이 소액대출을 합니다. 생계비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생계비 마련을 위한 급전대출인 거 쉽게 말하면 고소득층은 큰 규모의 대출에 의존합니다. 1억, 2억 이상의 대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고금리에 시달리고 이자 상환 부담에 시달리고 고물가에 시달리고 더군다나 명목소득 자체가 줄어들고 실질소득은 더 크게 줄어들고 하는 계층은 유독 이 추운 겨울은 저소득층에게 더 춥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23년 경제는 정말 모두가 가난해진다라고 느끼는 그런 경제이기 때문에 글쎄요. 뭐 정책 기조, 정치 기조와 무관하게 저는 그 어떤 정치 기조든 어떤 정책 기조든 부디 계절에 걸맞게 대응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코멘트거든요. 그래서 23년 이 국면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그 국면에 걸맞게 우리가 유연하게 정치 기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 뭐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 확대라든가 아니면 뭐 식료품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라든가 어떤 방식이 됐든 이 취약계층이 고물가와 고금리 혹은 이제 저소득 이런 고리에서 좀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뭔가의 특단의 대책들을 23년을 위해서라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근데 아까 말씀한 대로 근데 재정이 좀 확장적으로 가긴 어렵잖아요. 네. 그게 없는 그게 한계는 있지만 그 한계 내에서 좀 취약계층에 집중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 예, 그게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2020년, 21년은 확장적 재정 정책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긴급 재난지원금. 이게 누군가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주는 정책이잖아요. 타겟이 불명확한 정책이죠. 그런 재정 정책, 확장적 재정 정책은 절대 안 되고요. 특정 어려움을 느끼는 계층에게 타겟팅하는 그렇죠. 그 똑같은 얘기입니다. 타겟이 명확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결국 똑같은 얘기고 23년 가장 힘든 계층이 누굴까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경기 침체라는 국제 교역량의 축소가 이 무역 역조 개선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네, 그 중에서 지금 미중 패권 전쟁이랄까요? 그 속에서 우리나라가 또 이 중국 관계에서 가지고 네, 미국 위주의 어떤 이 전략에 우리가 거의 뭐 백기를 든 상태가 지금 모습이 갖춰지는데 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중국에 대한 무역 수출 의존은 더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렇게 갔을 때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 네, 정부가 외교, 경제가 지금 다 같이 가고 있는 건데 네, 이 속에서 좀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의존도, 이제 수출 의존도가 대략 25%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 수출의 4분의 1 이상이 중국으로 가고 있는데 예. 수출 의존도를 낮추자, 중국 수출 비중을 줄이자. 그런 말을 정부에서 많이 하죠. 근데 그걸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인 것 같고요. 예, 왜냐면 오해가 많아지니까 수출을 줄이자가 아니라 수출 비중을 줄이자거든요. 예. 수출 비중을 어떻게 줄입니까? 대중국 수출을 줄이자가 아닙니다. 아니 수입 수요가 있는데 왜 줄입니까? 수입 수요가 있다면 있는 털끝 하나라도 수입 수요가 있으면 뭐라도 팔아야죠. 예. 그러니까 수입 수요가 있는 한 계속 놔두는 겁니다. 어쨌든 그리고 대중국 수출이라도 계속 늘려줘야 돼요. 그러나 그러니까 수입 의존도를 낮추자 이 얘기는 중국이 아닌 다른 신흥국에 대한 수출을 늘리자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중국의 의존도가 줄어드는 거죠. 특히 IPF 출범하고요, IPF 참여국에 대한 수출을 적극적으로 늘리거나 그런 영역들과 또 미국과 우리나라가 함께 동맹국으로 삼고 있는 그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신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드는 거지 중국 수출을 줄이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미국에서 뭐 어제 뉴스에도 보면 일본에서 중국 반도체 수출을 좀 이렇게 자제해 달라. 그러니까 뭐 이런 이야기가 보도가 났어요. 네, 아마 미국 전략은 어쨌든 중국의 저 지금 대굴 그걸 갖다가 지금 끊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네. 그럼 그게 핵심에 보면은 반도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국의 반도체 시장을 우리가 줄인다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게. 네, 그랬을 때 금방 이야기하신 부분이 중국의 수출은 우리가 수요가 있을 때는 점점 더 늘려야 된다 하는 부분이 미국이 태클을 걸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네, 그게 예, 다른 거하고 연계시킬 수가 있는 거고 네, 미국이 네, 네. 뭐 IR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네. 기본적으로 수입 수요가 있는 영역에 물론 외교적으로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이 있겠지만 수입 수요가 있는 범위 내에서 수출을 의도적으로 안 한다. 이것은 공급 차단 전략이거든요. 이거는 공격입니다. 일본이 우리한테 했던 공격하고 다를 바가 없죠. 우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핵심 소재 공급을 차단하겠다라는 말과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을 반도체는 완제품이 아니잖아요. 예. 부품이잖아요. 그 부품 수출을 차단하겠다는 얘기는 중국의 완제품 생산을 막겠다라는 공급 전쟁이죠. 예. 그런 거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단행할 필요도 없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수입 수요가 있는 한 반도체 수출은 계속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중국을 겨냥해서 수출을 막자 이런 컨셉이 아니라 중국 말고 중국에 대등하게 가져갈 수 있는 충분한 수요처를 찾아 나가자. 이게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생산 기지가 다 중국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생산 기지를 빨리 IPF 참여국들 아까 말씀드렸던 아태 지역 이런 지역으로 공장을 빨리 이전하는 뭐 이게 한두 달 안에 이전되는 일은 아니겠죠. 그렇죠.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빨리 수립하고 그걸 차이나 엑소더스라고 하죠. 그런 뭐든지 이제 경착륙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정부가
정책적으로 대응해야 될 숙제들이 다 이렇게 쌓여 있는데 할 일이 없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표현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좀 무식한 질문을 하나 아닙니다. 예. 드릴까요? 예를 들면 우리 경제에 지금 미국이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상당히 좀 불편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치러야 되는 건지. 안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경제 문제에 있어 가지고 예. 상당히 한미 군사 안보 경제 동맹까지도 넓혀 나가면서 네. 실제로 우리 경제에는 예. 부담스러운 측면이 많거든요. 네.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는 상당히 균형적으로 또 모호하게 한편으로 네. 해왔던 건데 예. 지금 윤석열 정부는 과감하게 지금 미국에 손을 들고 가고 있는데 이게 경제 전문가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뭐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여건이 뭐 그런 강대국들 틈에 끼어 있어서 뭐 그것은 이제 우리가 전제를 바꿀 수 없잖아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전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바꿀 수 없는 전제라면 그 전제하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그 전제는 중국과 미국의 밀당,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4분의 1이 중국으로 그리고 15% 가까이가 미국으로 그리고 미국과의 그 안보적인 그 결집력은 우리 경제 이상으로 중요한 그런 영역을 받죠. 그런 관점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뭐 늦출 수는 없습니다. 안보라는 면에서 아무리 경제가 성장하면 뭐합니까? 안보가 부실해지면 모든 게 다 산산조각 날 텐데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정말 이 전략적으로는 특히 이런 외교적 전략만큼은 모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 국가의 우방국이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표시하는 순간 적이 이만큼 생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떤 물론 우방국적 지위를 가져가는 건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모두와 함께 가져간다라는 그런 입장을 적극적으로 보이고 그게 외교적인 전략이죠. 우리 경제 연구하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딱 선을 그어지 못하는 그런 뭔가의 정치적인 테크닉이 또 외교적인 테크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돼요. 그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쉬운 일이진 않을 거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이런 전제 자체를 바꾸지 못할 거라면 중국에 의존적이고 미국에 의존적이라고 한다면 정치적으로는 미국에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의존적인 나라인데 그 전제를 못 바꿀 거라고 한다면 그 시소를 잘 우리가 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지 않다면 이 양쪽의 양손잡이 이런 전략이 안 통하겠죠. 따로따로 놀 거라면 정말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뭐 안타깝지만 또 속상하지만 전제가 그러하기 때문에 뭐 전제를 바꿀 수 있으면 더 좋지만 전제를 못 바꿀 거라고 한다면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그런 방향성을 잘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닐까. 우리가 그것에 위배되는 과정에서 너무 큰 경제적 충격을 받아도 안 되고 너무 큰 안보적 충격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뭐 작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주체들, 국민 모두가 장기적인 침체 국면을 각오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된다. 전망을 주신 것 같은데요. 경제 회복에 대한 희망 또한 중요한 위기 극복의 동력이잖아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경제의 미래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과연 우리 경제의 미래, 그게 또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 있는데 그거는 어디 있는가? 뭘 가지고 우리는 희망을 가져 나가야 되는가? 네. 이게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전략적 수단이 예. 딱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그게 기술적 혹은 신산업적 예. 이 영역에 국한되어 있죠. 어차피 자원 없고요. 아, 어차피 뭐 노동력 없고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가져가야 될 건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것이 22년, 23년 혹독한 경제 여건이고요. 그리고 23년부터 마주할 중장기적인 우리나라만의 과제가 생산 연령 인구 감소, 고령자 증가, 인구 오너스 시대라는 그 엄청난 또 구조적인 숙제까지 마주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는 그냥 말 그대로 저성장 고착화되고 우리가 정말 원하지 않는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의 특단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쪽으로 그냥 경향성이 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전망한 게 아니라 KDI가 그렇게 전망하고 OECD가 그렇게 전망합니다. 2050년 잠재 성장률이 0.5입니다. 2023년 잠재 성장률이 1.9%예요. 중장기적으로 저성장이 고착화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뭔가의 특단의 조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이런 노력이 없이는 그냥 우리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돌파구를 마련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의 영역, 우리나라가 정말 그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는 기술적 영역, 그런 부분만큼은 뭐 다른 걸 다 같이 잘하자가 아니라 그 특정 영역만큼은 우리가 정말 세계적인 국가 경쟁력을 갖추는 그런 노력들, 소위 이제 일본이 그렇게 간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갈 테니 나 그냥 신사업 안 할래거든요. 기업들이 그냥 현금 보유할래. 그러니까 이게 계속 역동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구조가 또 지배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수록 23년에 기업들이 뭐 현금 보유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의사결정에서부터 장기적으로 좋은 미래를 제시해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유망 산업에 R&D 예산만큼은 집중함으로써 기업들이 이쪽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투자하고 신사업 진출하고 하면 기회를 볼 수 있어 하는 강한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기업의 뭐 예를 들어서 투자 의사 결정 자체가 위축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일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라고 판단하면 그냥 계속 일본 따라가는 거예요. 잃어버린 20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정말 기업들이 이럴 때일수록 이런 신산업이 있구나, 이런 신산업으로 더 확대 진출해야 되겠구나, 규제 완전히 없어주겠네,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는 구조고 그게 소득을 계속 영위하게 할 수 있게 해주니까 이 경제가 선순환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그런 선순환을 만들므로 인해서 그런 중장기적인 어두운 미래로 가지 않는 그 나름의 우리나라만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금방 이야기하신 거기 뭐 삼성에서 말하는 초격차 기술 네. 뭐 그런 이유가 될 것 같은데 예. 이걸 해낼 수 있는 거는 특정 대기업 위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기술적 영역도 있지만 아이디어의 영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총 요소 생산성에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상 그 기술적 영역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디어 영역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대기업의 직장인이 그런 걸 만들지 않아요. 정말 특출난 자영업자가, 특출난 소상공인들이 기술적 지위를 갖고 있고요. 대기업들은 그런 기업들을 흡수 합병하는 과정에서 기술을 확보하는 모습인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더 많은 스타트업들이 훌륭한 기술과 훌륭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혁신적인 모델과 신사업들을 마구마구 이렇게 던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되고 기업들이 가능하다면 그런 기업들을 잘 또 포용하고 M&A해서 흡수하고 그걸 말 그대로 상품화까지 사업화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노력,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는 또 다른 아이디어를 내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반드시 대기업만의 일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어떤 특정인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정말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학생들 그리고 뭐 우리 박사 과정에 있는 혹은 교수님들도 마찬가지 훌륭한 기술, 남들이 학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 기술적 영역, 그 사람의 눈으로 소위 이거 암 진단을 할 수 없지만 인공지능의 기술적 영역으로는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3년 전에 암을 찾아내잖아요. 그런 기술적 영역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제가 뭐 공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은 분명 누군가로부터 나오고 누구 기술진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그게 대기업일만은 없습니다. 근데 결국 스타트업들이 중소 벤처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업화되는 과정에서 인수합병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 무엇이든 간에 우리나라 안에서 그런 말 그대로의 초격차 기술들, 초격차 산업들 마구마구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혁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분명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와중에 우리나라 뭐 자율주행차 사업 뭐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버 디 에어라는 기술, 무선 업데이트 기술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규제 때문에 안 돼요. 자율주행차가 웬 말입니까? 그런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 정부가 그런 시장으로 가면 먼저 어떤 규제가 없어져야 되고 어떤 새로운 제도가 정립돼야 될지를 먼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방향성을 읽고 그러면서 이런 산업으로 뛰어드세요라고 유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가려고 하는데 이 규제 때문에 또 안 되고 또 한 발로 나가는데 이 규제 때문에 안 돼요. 어느 세월에 다 나아갑니까? 우리 초격차를 가져가야 되는데 초격차를 가져갈 수 없는 환경이면 어떻게 초격차를 버릴 수 있냐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정말 어떤 소기업이든 일개 개인이든 그 기술적 선진화된 기술적 격차, 기술적 그 경쟁력을 충분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것을 충분히 인정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든가 규제 완화 제도 그리고 그것을 기업들이 또 훌륭한 기술들 내가 사고 싶다면 충분히 살 수 있는 시장, 건전한 시장 그런 것들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방 말씀 자율주행차의 그 규제 그게 뭐죠? 이거 뭐라고? OTA입니다. OTA. OTA. Over the air. 이 규제가 어떤 규제죠? 그러니까 이게 무선 업데이트 기능인데요. 예. 자율주행차의 주된 컨셉 중에 하나가 자기 스스로 업데이트를 해야만 해요. 왜냐하면 이 자율주행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인식했던 도로 환경과 내일의 도로 환경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걸 스스로 업데이트하는 기술인데요. 이게 테슬라가 가장 먼저 이 솔루션을 도입했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반드시 서비스 센터에 가야만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규제죠. 그게 그 하게끔 돼 있는 거군요. 예. 그러면 그걸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좌석이 뭐 11인승인데 7인승으로 바꿀 수 있죠. 카센터 가서. 근데 그렇게 하면 규제에 걸립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솔루션 자체가 무선으로 업데이트되는 기술이 있는데 그런 기술들은 이제 도처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기술 개발은 우리나라 안에서 시험하기가 어려운 환경이죠. 뭐 그런 규제 완화에 대한 얘기도 일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가장 느리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인 사례고요. 제가 공학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공학적으로 충분히 설명드리는 역량은 제가 부족하지만 뭐 일개 사례에 해당되니까 그거는 뭐 수많은 핀테크 기술이라든가 디지털 영역에 정말 많은 것들이 사례로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쪽으로 바이오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많은 기술적 영역에선 저만큼까지 가 있는데 이런 규제 환경에선 이 기술을 산업화하기, 상품화하기가 어려운 여건인 거죠.